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조석으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보우만의 약속 이승만 5강의 세 번째 추가적인 강의, 조선은 왜 쇄국을 포기하고 개국을 했을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엮어봤습니다. 키워드입니다. 동래북해록, 청일수호조약, 이홍장과 모리 아리노리의 대화,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의 대화, 강화도조약 서문입니다. 제1차 수신사 김기수의 일정이고요. 김기수와 모리야마 시게루의 대화, 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김기수와 국희 류이치의 대화, 고종과 수신사 김기수의 질문과 대답, 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정세에 대한 파악 능력과 감각과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의 외교 능력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얼마나 국제정치를 잘 알고 있으며 바른 선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외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 노력 중에서 오늘은 1876년 제1차 수신사 김기수죠.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일본에 가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재봉 교수의 한국사람 만들기 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자료를요. 일본은 왜 조선을 개국시키려 했을까? 개국시키려 한 것은 청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몇백 년 동안 외관을 통해 일본과 교역을 하고 싶었던 조선. 그렇죠? 그렇게 돼서 1609년 광해군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좀 지난 한 10여 년 지난 때죠. 광해군 1년에 일본과 조선이 맺은 기유약조가 있습니다. 대마 도주와 맺은 것이죠. 강화조약인데 이때 임진왜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으켰는데 죽고 정권을 잡은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닙니까? 그 일본의 그 3대 영웅이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유명하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동경 쪽으로 거의 그 유배가듯이 그쪽에 이제 영지를 받아서 그쪽에 있으면서 당시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조선에 안 쳐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우리와 통교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조선이 내건 조건입니다. 첫째, 조선에 국서를 보낼 것, 법능적을 압송할 것. 이 능을 범한 사람들, 임진왜란 때 그 오늘날 선정능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능에 지금 현재 그 왕들의 시신이 없다고 하죠. 성종과 중종.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란 때 잡혀간 포로들을 송환할 것. 이 조건들을 도쿠가와가 전부 수용하고 조선은 일본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맺은 것인데 부산 동네 초량진의 작은 땅 위에 외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마도주의 공무를 위한 세견선 20척의 왕래만을 허락했습니다. 1609년 기유약조부터 1876년 강화도조약까지 270년 동안 기유약조 체제 하에서 일본과 교류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정권이 바뀌죠. 이제 새로운 외교관계를 체결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교섭은 도쿠가와도 아니고 대마도도 아닌 메이지 정부가 직접 하게 됩니다.
도쿠가와 정권과 기유약조를 맺은 것처럼 메이지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 기유약조를 대신할 새로운 조약을 맺자. 이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869년 12월 2일 소 요시아키라 대마 도주가 소씨죠. 이분에 대해서도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면 좀 있습니다. 소 요시아키라가 서신을 써서 조선에 보냅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 보냈을 때의 그 명의를 제가 한번 카피해 왔습니다. 좌근의 소장 평조신의 달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때 비로소 일본의 큰 변화를 조선은 인지하게 됩니다. 동래부 계록에 이게 1869년 12월 3일자입니다. 관수 외가 말하기를 폐방에는 이변이 많았으며 작년 11월에는 명치로 개년하였고 폐주 태수도 승자하여 서계와 노인의 좌근의소장 평조신을 칭하였습니다. 라고 하므로 힐책하기에는 세 개의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례에 어긋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개서 정납하라고 관수외와 전관외에게 치규하였습니다. 이게 동래부에서 이제 조정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 훈도가 세견선을 통해 일본에서 오는 문서와 신분증은 문체의 변경이 없어야 하는데 이건 틀리지 않느냐. 원래 기유약조 때 정한 문체도 아니고 다 틀렸다. 다시 써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을 쫓아 보냈습니다. 이것이 동래부 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유약조를 유지하려 했던 조선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생각을 합니다. 조선이 왜 천황신 칭호를 사용하느냐? 황제는 청에만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일본에서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청의 속방인 조선이 조약 맺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청과 직접 조약을 맺자. 그러면 조선도 맺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70년부터 청에 사신들을 보내 협상합니다. 1871년 9월 13일 마침내 청일 수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1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청과 일본은 앞으로 영원히 우호를 강화한다. 또 양국의 소속 방토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영원히 안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 방토 문제로 신경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홍장의 의도는 청의 소속 방토에는 조선 같은 속방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과 같은 속방은 방토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 그래서 조선과 따로 조약을 맺어 개국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아래에 이홍장의 생각도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돼서 1876년 강화도 조약보다 5년 앞서 청과 대등하게 맺었습니다. 18개 조항의 근대 조약을 맺은 일본입니다. 조선은 당시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고 일본과 수교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한론도 일어나고 그러죠. 했는데 오쿠보 도시미치가 이와쿠라 사절단에서 급하게 귀국해서 이 문제로 정한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선을 열어보자 해서 일으킨 사건이 운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죠. 이홍장과 모리 아리노리의 대화입니다. 모리가 묻습니다. 고려와 인도는 똑같이 아시아에 있지만 중국의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 이홍장 대답입니다. 고려는 정삭, 정월 초하루를 받는데 조선에 준다. 고려가 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정삭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째서 속국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대화에서 서로 간에 그 뼈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모리가 이홍장을 만나서 떠본 것이죠. 그러면서 청일수호조약 제1조에 서로의 방토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제 거론하게 됩니다. 이홍장과 아리노리의 대화 계속입니다. 모리가 말합니다. 각국에서 모두 말하길 고려는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데 불과하며 중국은 그 전량을 거두지 않고 다른 정사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홍장이 말합니다. 고려가 수천 년 동안 속국이었음을 누군들 모르겠는가. 화약에서 언급한 소속 방토에서 토지는 중국의 각 직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내지니 내속이 되어 전량을 거둬들이고 정사를 관장한다. 방지는 고려와 다른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외번이니 외속이 되어 전량과 정사를 예로부터 해당 국가의 경리에 귀속시켰다. 역사 이래로 이와 같아서 본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속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방토 문제를 가지고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오른쪽에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내용, 입장들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써본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신헌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의 대화입니다. 구로다가 말합니다. 이번에 귀국과 종전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실로 두 나라의 다양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의와 친묵을 강구하는 데서 특별히 상의해서 결정할 일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초록한 13개 조목의 조약을 모름지기 상세히 열람하고 귀 대신이 직접 조정해 나가 임금을 뵙고 품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헌이 말합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조약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조약을 하는 자리에서 구로다가 말합니다. 귀국 지방에 관을 열고 함께 통상하자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말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그간에 막혔던 것은 바로 조례가 분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체결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장정으로 삼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에는 다시 교류가 끊어질 일은 없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은 없앨 수 없는 만국의 공법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1876년 2월 27일 조1 수호 조규가 체결됩니다. 일명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일본국은 대조선국과 본디 우위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가 미흡한 것을 보고 다시 옛날의 우호관계를 닦아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일본의 입장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조선을 가만히 놔두면 조선이 위태로워진다. 조선이 러시아 다른 열강의 수중에 떨어지면 자기들도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조선을 열어야겠고 조선이 좀 자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1876년 당시 조선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일본이 이제 국방력이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한론을 꺾고 조선 침략을 막았던 오쿠보 도시미치입니다. 조선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자강하고 힘을 길러 다른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길 바랬던 일본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 방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인 내용들을 일본은 이렇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국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지정학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이제 일천에서 뭐 없었다고 봐야죠. 깜깜했던 것이죠. 반면 청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속방 조선이 외세 침략을 받으면 근대를 도와줬던 명나라였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 보내줬죠. 군대를
보내줬죠.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강 여러 나라와 수교를 하면 어느 한 나라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홍장의 입장이죠. 이렇게 다층적인 국제관계상의 전략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과 청모도 개국하라고 하니 드디어 쇄국을 하던 조선이 최초의 근대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참 이러한 과정을 봐도 남들은 훤히 알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1차 수신사의 일정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후이죠. 4월 27일 고종의 하직 인사를 합니다. 5월 19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조선이 일본에 외교관을 보낼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5월 22일 일본이 제공한 고류마루에 탑승해 출항을 합니다. 5월 29일 요코하마에 도착해 기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합니다. 5월 30일 데라지마 무네노리 외무경과 만나고 이어서 모리야마 시게루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모리야마 시게루는 강화도 조약 체결 때 구로다 기요다카와 이노우에 가오루를 보좌한 사람입니다. 일단 부산에만 영사관을 열고 이제 외교 업무를 시작을 했죠. 일본에서. 김기수와 모리야마 시게루의 대화입니다. 일동 기유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리야마는 말하기를 여관에서 매우 적적하실 터인데 나와서 함께 놀며 울적한 마음을 조금 풀지 않으시렵니까 하므로 나는 대답하기를, 김기수가 나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본디부터 고요한 것을 좋아해요. 실로 울적한 것이 고통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므로 놀고 구경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게 너무도 자랑스럽다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리야마는 말하기를 답답하게도 공은 끝내 나의 고심함을 알지 못하십니까? 누가 공에게 구경만 시키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말합니다. 부국강병의 술책을 다 써서 군대를 많이 두고 기계를 편리하게 만들기를 앞세워 지금에 와서는 병졸도 정예하고 양식도 부충족하며 기계도 아주 새롭게 되었으니 거의 믿고 외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귀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조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경하라고 누누이 말하는 것은 여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제를 두루 살펴보아서 좋은 것은 개혁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요. 기계를 자세히 보아서 편리한 것을 모방하는 것이 두 가지 일이요. 풍속을 두루 살펴보아서 채용할 것은 채용하는 것이 세 가지 일입니다. 귀국에 돌아가시거든 제발 확실하게 의논을 정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셔서 두 나라가 입술과 이처럼 이 국제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의지하여 외환을 방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함으로 나는 대답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국의 성의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번 걸음에 또한 재주 있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제도는 입으로 기기는 손으로 모방하고 풍속은 기완으로 기억하고자 했으나 다만 두 나라가 오랫동안 의심하여 멀리하던 끝에 다행히 봄의 일 강화도 조약이죠. 있게 되었으니 일찍 와서 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해하러 왔답니다. 6개월 후에는 반드시 귀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므로 우리 조정에서 이보다 먼저 수신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살해하기 위해서, 예의 차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갑자기 행장을 차렸던 것이니 실로 이러한 일에는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어두웠을까요? 이런 부분에. 성리학 공부는 굉장히 뛰어났을 텐데요.
서바이벌에 필요한 것이 성리학입니까? 이러한 국제적인 감각입니까? 또 우리나라의 선교는 신의를 앞세우고 또 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견문이 넓지 못하고 재식이 전혀 없다. 뭐 내가 이렇다 이러는 겁니다. 김기수가. 그래서 유람하고 구경하더라도 다만 몸만 수고로울 뿐 아무런 이익이 되는 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당시 이렇게 가리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설마 썼을까요? 참. 그러니 모리야마가 말하기를 공의 말씀 또한 옳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옳아서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포기한 것이죠. 당신은 안 되겠구나. 메이지 천황도 만나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가 조선을 지킬 수 없으니 조선이 자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리야마의 제안을 거절하는 김기수, 아예 숙소에서 나가지 않고 거의 견학하지 않는다. 공장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리야마. 서양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섞여 지내는 걸 보고 놀라워하는 김기수. 일본은 이미 이와쿠라 사절단을 통해서 1년 10개월 동안 서양 12개 나라를 샅샅이 공부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지도층의 수준이라는,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그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보다도 잘 뛰어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죠. 이러한 큰 차이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한일 병합조약, 우리로서는 경술국치를 당하기까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문학에는 또 관심이 있었던가 봅니다. 김기수가 그 문학가 국희 류이치와 대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귀국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만 숭상합니까? 아니면 다른 학문도 숭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희 류이치가 대접하면서 물어봅니다. 김기수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학문은 500년 동안 다만 주자만 숭상하였을 뿐입니다. 주자를 어기는 사람은 바로 사문단적이라는 제목으로 처단하였으며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국희는 마지막 다 듣고 나서 머리를 끄덕거렸다. 왜 끄덕거렸을까요? 아마 앞서 대화에서 말한 그 일본 측 상대와도 뭐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참 한심하게 느꼈을 겁니다. 안타깝게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국희 류이치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 국희 슈조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와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답니다. 프랑스 최고 철학자 사르트르에게도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이 국희 슈조가 전파한 정도로 세계적인 철학자인 모양입니다. 언어로의 길에서 하여튼 이런 책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종과 수신사 김기수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고종이 묻습니다. 일본이 부국강병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국강병이 도대체 무엇이냐? 김기수가 대답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네요. 그 이른바 부국강병의 술책은 오로지 통상을 일삼는 것이었는데 통상도 자기 나라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차간의 거래가 있어 이쪽에서는 저쪽에 가서 통상을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에 와서 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세계 각국에 통상을 하는 것이 그 수요가 매우 많지만은
가서 통상을 하는 나라는 일본 한 나라뿐이고 와서 통상을 하는 나라는 세계의 여러 나라인데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이 반드시 세계 각국보다 10배나 되지는 않을 것이니 생산하는 사람은 하나뿐이고 소모하는 사람은 여럿이 되면 물가가 등귀하는 것인 현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참 터무니없는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또한 어땠을까요? 이에 날마다 전폐를 만들어 이것을 당해내게 되니 돈은 천하게 되고 물건은 귀하게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도리입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도리라고 합니다. 하물며 교묘하지 않은 기술이 없고 정교하지 않은 기회가 없이 대자연의 이치를 다 이용하여 다시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기술의 발달을 말하고 있는데 겉모양을 본다면 위에 진술한 여러 조목과 같이 이보다 더 부강할 수는 없지만 겉모양만 부강하답니다. 가만히 그 형세를 살펴본다면 또한 장구한 술책은 또 아니랍니다. 김기수가 이렇게 고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고종이 부국강병을 물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빠르게 개국하면서 전 세계에 유학생을 보냈던 일본, 구키 슈조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를 배출했던 당시 일본의 근대화 과정, 반면 일본의 근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조선의 수신사 김기수, 우리는 주자학이면 된다. 도교와 불교는 모두 사문난적이다. 서양의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단호한 김기수의 모습에 고개만 끄덕거리는 국기 류이치. 바깥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 생각의 폭과 깊이가 너무도 달랐던 조선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신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 김기수. 김기수가 일본에서 뭘 보고 왔는지 계속 물어보는 고종. 외국과의 교역은 할 일이 아니라고 고종에게 단호하게 대답하는 김기수.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면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물자도 다 빼앗기고 물가가 더 올라서 백성들은 가난해진다. 개국해서 교역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통상은 할 일이 아니다.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이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영국과 러시아는 그레이트 게임을 하고 일본은 영국과 편을 먹고 청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나름대로 근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그의 만주족과 또 한족 간의 갈등, 그런 내부 갈등도 있고 또 부정부패가 또 원래 거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포탄이 없었다면서요. 이런데 지금 조선의 지도부는 수신사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외교 실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하며 이 지정학적,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선 말기를 생각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미기독교파 이승만 5강의 세 번째 자료, 조선이 개화를 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엮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